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죠. 자, 일단 취득세 표준세율에 대해서 여러분들 볼 건데, 자, 여러분들 교재는 69페이지 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표로 나와 있는데, 자, 하나씩 보죠. 첫 번째, 자, 취득세는 원칙이 표준세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자, 표준세율은 얼마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표준세율은. 자, 그렇게 여러분께서 정의하시면 되고, 그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부동산일 때, 선박일 때, 항공기일 때 등등등 해서 각각의 물건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걸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부동산에 대한 표준세율만 우리가 외울 겁니다. 자, 그게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건데, 부동산에 대한 표준세율은 다시 몇 개로 나눌 거냐면 5개로 나눌 거예요. 유상이 원인이냐, 상속이 원인이냐, 아니면 상속을 제외한 나머지 무상이 원인이냐, 아니면 분할이냐, 아니면 원시냐. 이렇게 해서 5개로 나눌 것이고, 다시 유상일 때는 농지냐 아니냐, 상속일 때도 농지냐 아니냐, 그 다음에 상속을 제외한 나머지 무상일 때는 자, 비영리 단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뭐냐면 유상이나 상속이나 무상. 자, 여기서 무상은 상속을 제외한 무상이니까 증여를 말하는 거예요. 증여 등을 이야기하는 건데, 전부 다 또 분할이나 원시나 다 공통점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라는 거예요. 다 취득행위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을 했으면 당연히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표준세율을 적용할 건데, 당연히 표준세율은 옛날 취득세 몇 프로는 고정적으로 들어가요? 2%는 무조건 고정적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요, 옛날 등록세율을 외우자고요. 거기에다가 몇 프로만 더하면 되니까 2%만 더하면 그게 취득세 표준세율이 될 거니까. 그때 유상일 때는 옛날 등록세율이 몇 프로였느냐면은 2%였어요. 그래서 취득세율 2%에다가 등록세율 2% 더해서 현행은 몇 프로로 내요? 4%로 냅니다. 다만 농지는 싸야 돼서 2%보다 좀 싸야 돼서 1%만 적용을 해요. 그래서 현행 몇 프로만 내요? 3%를 냅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1%, 2%에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유상일 때는 1%, 2%에서 몇 프로? 3%, 4%입니다. 무조건 몇 프로를 더하시면 되니까. 2%를 더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1%냐 2%냐는 뭘로 나누라? 농지냐 아니냐로 나누시라고요. 농지냐 아니냐. 그 다음에 상속은 취득세 2%에 등록세 0.8% 더해서 현행은 2.8%로 냅니다. 2.8%. 이걸 숫자로 쓰면, 글자로 쓰면은 1000분의 28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로 쓰면은 2.8%죠. 2 더하기 0.8이면은 2.8이잖아요. 그죠? 근데 법률은 소수점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정수로 쓰기 위해서 2.8%라는 것은 100분의 2.8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정수로 쓰려면요, 분모를 1000으로 만들면은 28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분의 28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시험제 나왔을 때 1000분의 몇 하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아, 얘는 무조건 표준세율 문제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다만 농지는 얘보다 좀 싸다 그래서 0.3을 더합니다. 그래서 현행은 몇 프로냐면 2.3입니다. 자, 그래서 상속은 0.3이나 0.8을 더해서 2.3 또는 2.8%를 적용을 할 것이고, 그건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때 상속은 이렇게 외우세요. 물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이 추접하다고 생각하면 알아서 외우세요. 그래서 저는 상속은 땡 잡았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38광땡. 상속은 땡 잡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증여는 1.5%입니다. 그래서 1.5를 더해서 3.5%를 냅니다. 다만 그게 비영리 사업자라면, 비영리 사업자가 뭐예요? 글자 그대로 영리 사업을 안 하는 것이죠. 즉 공익단체라는 거예요. 공익단체여서 좀 더 싸게 과세하자 그래서 0.8을 더해서 2.8이에요.
그래서 증여 같은 경우는 자 0.8, 1.5를 더해서 2.8 또는 3.5를 내는데 이건 제가 복 받았다고 외울 거예요. 815 광복. 됐죠? 자, 그래서 상속은 땡 잡았고 증여는 복 받았습니다. 38광 땡 815 광복. 네.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면 뭐가 땡이고 뭐가 복인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38, 815 자, 3개 적어놓고 8이 가운데 겹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헷갈리면 상속이 써야 될까? 증여가 써야 될까? 그렇죠? 그래서 상속이 38이고 증여가 815입니다. 왜냐면 상속은 어쩔 수 없이 받은 거고 증여는 원에서 받은 거니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3%, 8%, 15% 하면 진짜 죽여버릴 거예요. 3%, 8%, 15%가 아니라 0.3%, 0.8%, 1.5%.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공유물이나 합유물을 분할을 했을 때는 0.3을 더해서 2.3.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은 0.8%를 더해서 2.8%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외울 거냐면 38선으로 외울 거예요. 우리나라 땅 분할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분당 국가잖아요. 분할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는 곳이 38선이거든요. 원시 상태로. 그래서 DMZ 38선은 전 세계적으로요. 자연 가치가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인간이 못 들어가는 곳이니까, 우리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곳이니까 자연 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이에요. 원시 상태로. 네. 그래서 우리나라 땅 분할해서 원시 상태로 보존하고 있는 곳 38선밖에 없다. 그러면 분할이 3이고 원시가 8. 그래서 2.3, 2.8.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집에 가시는 길에 1%, 2%, 38광땡, 815 광복, 384 한 10번만 외우시면서 가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웠다고 해서 문제를 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제 나왔을 때 유상이다, 상속이다, 증여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면 풀어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사례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례가 이 5개 안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아셔야죠. 예를 들어서 교환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5개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그렇죠. 유상으로 가야죠. 교환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기부가 나와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무상에 들어가야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유상은 몇 프로? 1%, 2% 더해서 3%, 4%. 그 다음에 상속은 38광땡 0.3, 0.8 더해서 2.3, 2.8. 증여는 815 광복. 증여는 복 받았다. 815 광복. 그래서 815 적어놓고 자 0.8, 1.5 더해서 2.8, 3.5. 그 다음에 분할하고 원시는 38선. 그래서 분할이 3, 원시가 8. 2.3, 2.8. 그렇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 외우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몫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반드시 암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유상취득이에요. 자, 우리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자, 이 글자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취득세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무슨 취득을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취득세에서 세율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동그라미 치라고 할 거냐면 유상인지 상속인지 무상인지 분할인지 원시인지부터 동그라미 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유상이나 상속이면 물건을 보시라고 할 거고 상속을 제외한 나머지 무상, 증여 같은 경우는 누구냐를 보라고 할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아닌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무상취득이다. 그래서 무상취득일 때는 농지냐 아니냐로 따지지 말고 비영리 사업자냐 아니냐로 따지시라고요. 비영리 사업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회복지법인이에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학교, 교육단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비영리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유상취득은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3%, 4%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주택은 농지 아니에요. 농지가 아니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그 외 부동산에 들어가야 돼요. 다만 유상취득 중에서 유일하게 주택만 세율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주택은 세율을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면 3분의 2를 곱한 다음에 3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나온 숫자가 1%보다 적으면 1%로 갑니다. 최하가 1%입니다. 3%보다 높으면 3%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주택에 대해서 세율 자체를 인하시켰거든요. 최소 1%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만 적용하느냐면 3%까지만 적용하는데 원래 유상은 몇 프로가 기본이에요? 4%가 기본이에요. 농지 아니면 4%예요. 근데 왜 주택은 최대 3%까지만 적용하느냐? 자, 첫 번째는 그게 유상일 때 한해서예요. 왜 주택은 세율을 인하시켜 줬을까? 네? 세율 인하시켜. 자, 여러분들이 정책 위반자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주택 거래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세율을 낮춰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법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거래 많이 하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금 때문에 무서워서 거래 못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란 소리예요. 근데 그게 왜 유상일 때만 적용할까? 상속이나 증여나 이런 데는요. 주택에 대한 혜택이 따로 없어요. 그죠? 오직 어디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유상일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현금 흐름 때문에 그래요. 현금 흐름.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자본의 90% 이상은 주택에 깔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대부분 보세요. 대출을 내거나 부족하면 대출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 빼고는 거의 대부분요. 돈이 주택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풀리면, 거래가 안 되면 현금화가 안 되죠? 현금화가 안 되면 경제가 죽어요.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이 있어야 내가 소비를 할 것이고 소비를 해야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근데 자금 경색이 온단 말이에요. 현금이 회전이 안 돼요. 그러면은 경제는 안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집 거래 많이 하세요. 단 현금 거래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취득일 때만, 유상 취득일 때만 혜택을 주는 거지 현금 거래가 없는 상속이나 이러한 거래들에 대해서는, 무상 거래에 대해서는요 혜택을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라고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왜 3분의 2를 곱하고 3을 빼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 현행 주택이 유상취득일 때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6억일 때하고 9억일 때로 나누어서 판단을 하는데 6억 원 이하는 1%만 적용을 하고 9억 원이 넘어가면 3%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몇 프로를 내야 돼요? 4%를 내야 되는데 4%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 소리예요. 4%보다 싸게 과세하겠습니다. 즉 뭐에 한해서? 주택에 한해서. 그것도 무엇일 때? 유상취득일 때 한해서요. 네.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요. 그러면 6억하고 9억 사이에는 몇 프로를 적용해야 맞아요? 2%예요. 근데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 주택이 다 어느 구간에 들어가 있느냐면 이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요. 자, 우리 지금 노원구에 있는 주택들 가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원구에 있는 주택들 가격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죠? 자,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2%를 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딱 여기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자, 6억 원에 산 사람은요 1%만 적용합니다. 그러면 6억 원에 1%면은 얼마예요? 6억 원에 1% 600만 원입니다. 그죠? 6억 원에 4%면요 2,400입니다. 그러니까 2,400만 원 돈보다 600만 원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훨씬 더 싸죠? 근데 6억 10만 원에 거래한 사람은 2배로 뜁니다. 2%로 가면.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거래한 사람들은 다 계약서를 얼마 했을까요? 6억 했어요.
이 문제가 생겨서 안 되겠다. 그러면 여기를 금액별로 단계화시키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요 계산식이 얼마를 곱하고 3분의 2를 곱하고 여기서 얼마를 뺀 세율인 거예요? 3을 뺀 세율이에요. 이게. 그러면 뭐죠? 자, 6을 넣어볼게요. 6을 넣으면 6 곱하기 3분의 2는 얼마예요? 4예요. 여기서 3을 빼면 1이에요. 그래서 6억일 때는 1%인 거예요. 그러면 6억보다 낮으면 1%보다 어떨까요? 더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최하가 1%인 거예요. 그래서 6억 원 이하는 다 1%예요. 자, 그러면 9를 넣어볼게요. 9를 넣어보면 3분의 2를 곱하면 얼마예요? 6이에요. 6에서 3을 빼면. 그래서 9억 원부터가 3%인 거예요. 그러면 9억 원이 넘어가면 3%보다 더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최고가 3%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단계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6억에 산 사람은 1%예요. 그러면 6억 100만 원에 산 사람은 1.0042 뭐 이런 식으로 가요. 6억 1000만 원에 산 사람은 뭐 1.23 뭐 어떤 이런 식으로 가고요. 이렇게 해서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쭉 올라가는데 그걸 계산해 보면 소수점 뭐 6자리, 7자리까지 나와요. 그래서 4자리 정도에서 끊어요. 세율을. 그러니까 뭐 끝에 가서 뭐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요 정도 차이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6억하고 9억의 딱 가운데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6억하고 9억 사이에 딱 가운데 숫자 7억 5천입니다. 그러면 7억 5천이면 몇 프로일까요? 그래요. 2%예요. 정확히 2%예요. 7억 5천이. 자, 7.5를 넣어볼게요. 7.5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은요. 5죠?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15죠, 15. 15를 3으로 나누면 5잖아요. 여기서 3을 빼면. 그래요. 정확히 2%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유상거래일 때는 무조건 얼마를 곱하느냐. 자, 주택에 한해서요. 유상취득 중에서 주택에 한해서는 3분의 2를 곱한 다음에 거기서 얼마를 뺀다. 3을 뺀 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그게 1%보다 낮으면 1%에서 3%보다 높으면 딱 3%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간이 정확히 6억하고 9억으로 구간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6억 원 이하는 무조건 몇 프로인 거예요? 1%인 거예요. 9억 원부터는 무조건 몇 프로인 거예요? 3%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교재 보시면 표에가 뭐라고 돼 있느냐면 9억 원짜리에 지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9억 초과라고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9억 초과면 9억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9억 초과가 3%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9억 원은 3%일까 아닐까? 아니야 되잖아요. 9억 원은 3%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9억 원까지는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라 지금 이 소리인데 9억을 넣으면 3%가 나와요.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9억 원 초과가 3%라고 돼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9억 원부터가 3%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두 번째 칸에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있죠? 거기에 보면은 3분의 2를 곱한 다음에 3을 뺐잖아요. 여기에다가 9를 넣으면 여기도 3%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혹시라도 아직까지 시험제 나온 적은 없는데 문제를 풀 때 자, 유상취득으로서 주택인 경우에는 요 계산식이 나올 거예요.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계산식이 맞느냐 안 맞느냐 만약에 2분의 3이 주어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맞느냐 안 맞느냐 모르겠다 그러면 주관식 문제가 아니니까 계산식에다가 6을 넣어봐요. 6을 넣었을 때 1이라는 숫자가 안 떨어지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계산식에. 아니면 9를 넣어요. 9를 넣었을 때 3이라는 숫자가 안 떨어지면 얘는 무조건 틀린 숫자, 틀린 계산식이에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라고요. 그래서 6억은 몇 프로? 1%, 9억은 몇 프로? 3%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암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쭉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했습니다. 세율을 곱했으니까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세금 내셔야 되죠? 자, 지금부터 이제 세금 내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를 할 건데, 자, 보죠. 자, 취득세는 어떤 세금이냐? 납세무자가 직접 뭐 하는 세금이냐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물론 이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정부에서 뭐해서 결정해서 고지서 보낼 겁니다.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방식을 무슨 방식이라고 한다? 보통징수라고 하고, 그때는 당연히 뭐가 추가돼서 나와요? 가산세가 추가돼서 나와요. 그때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까? 이야기인데 자, 당연히 신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이야기예요. 아셨나요? 자, 취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다, 고지서 받아서 내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즉 신고서를 작성해서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제출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참고로 신고서 제출은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하느냐면 시나 군이나 구에다가 해요. 그렇다고 해서 취득세가 시군구세는 아니에요. 취득세는요, 특광도세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어디 가서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신고서 제출해야 돼요? 도청으로 가야 돼요. 경기도청으로. 왜? 도세니까. 아셨죠? 근데 도청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죠?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신고서는 누가 받아준다고요? 가까운 시군구에서 받아준다고요. 대신 집행 능력은 있다 없다? 없어요. 집행 능력은 여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집행 권한은 특광도에가 있는 거예요. 단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시군구에다가 제출을 하는 것뿐이에요. 시군구에다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어디에 있는 시군구로 가셔야 됩니까? 이야기예요. 즉 장소가 어딥니까? 이게 납세지인데, 지방세는, 자, 우리 납세지를 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물건이 있는 장소로 가세요. 이게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갑시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방세는 어디로 가느냐? 물건 소재지로 가요. 내 주소지로 가는 게 아니라, 자, 주소지라는 말은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고 물건한테는 주소지라고 안 해요. 물건한테는 뭐라 그래요? 소재지라 그래요. 소재지. 아셨어요? 그때 지방세는 사람 주소지가 아닌 물건 소재지로 간다고요. 납세지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군구에서 제출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당신이 취득한 물건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 지방세니까. 지방세는 그 지역에서 걷어야 되잖아요. 자, 제가 서울에 살아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인천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취득세는요, 어디에다가 내야 돼요? 인천에 내야지 서울에다가 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인천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는데 서울에다가 세금을 내면 인천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서 밥 먹고요, 밥값은 딴 데 가서 내는 꼴이죠? 이 꼴은 못 보겠다. 그래서 지방세는요, 그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있는 지역? 물건 있는 지역.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디가 납세지냐?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인 거예요. 부동산 소재지가. 아시겠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절대 뭐는 안 나온다. 사람 주소지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라는 거예요. 사람 주소지가 나오면.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러면 틀린 문장. 취득자 주소지가 있는 특광도가 아니라 그 부동산이 있는 특광도로 가라고요. 됐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곳에다가 뭘 제출하시라고요? 신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되느냐? 자, 신고기한을 볼 거예요. 신고기한을 볼 건데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을 했으면 취득세 납세무는 뭐가 될 것이고 성립이 될 것이고, 성립이 됐으면 납세자가 언제까지?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까지, 법정 기한까지 뭐 해야 된다?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된다고요.
됐어요? 근데 만약에 요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까지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뭘 포함해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결정해서 뭘 보낼 것이다. 고지서 보낼 것이다.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무슨 징수라고 한다? 보통 징수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요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 나는 반드시 뭐 했어야 돼요? 법정기한까지 신고했어야 되죠? 그때 법정기한이 언제냐면 취득세 법정기한은 4가지가 있습니다. 60일짜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개월짜리가 하나 있고 6개월짜리가 하나 있고 접수하는 날까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외우셔야 될 것은 뭘 외우셔야 되느냐? 요 3가지를 외우시라고요. 3개월짜리와 6개월짜리하고 접수하는 날까지.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며칠짜리예요? 60일짜리니까 그래요. 60일짜리.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이 며칠 이내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느냐면은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다만 무상취득일 때는 3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고 그게 상속일 때는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왜 무상일 때는 3개월이고 상속일 때는 6개월이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무상일 때는 3개월이고 상속일 때는 6개월인지 아세요? 자, 우리 무상취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증여죠. 그죠? 그러면 증여로 취득했으면 일단 취득세 내고 그 다음에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증여세 내야 되죠? 근데 요 증여세가 3개월이에요. 그래서 얘랑 일치시키기 위해서 취득세도 몇 개월? 3개월 이내 내라고 하는 거예요. 무상취득은. 근데 그게 상속이면 몇 개월? 6개월입니다. 왜 6개월일 것 같아요? 뭐요? 상속세가 6개월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자, 취득세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 취득세는 어디에다가 신고해야 돼요? 지자체 가서 신고해야 돼요. 증여세는 어디에다가 신고해야 돼요? 세무서에 가서 신고해야 돼요. 왜? 얘는 국세고 얘는 지방세니까. 그죠? 근데 취득세는 60일 이내 가래요. 증여세는요? 3개월 이내 가래요. 그러면 서로 자료 공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공유가 안 될 수가 있죠. 기간 차이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2개를 일치시킨 거라고요. 그러면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취득세를 먼저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가 6개월로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도 6개월로 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며칠로 가라고요? 60일로 가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월수로 갈 때는 반드시 말일부터예요. 그 달의 말일부터. 왜 말일부터냐면 그 달의 말일부터냐면 일수 계산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달수만 계산하시라고요. 달수만. 그러면 설명하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하죠. 자, 상속은 몇 개월이에요? 6개월입니다. 상속은 6개월이에요. 그러면 물어보겠죠. 자, 당신은 상속이 됐으니까 자, 이분께서 사망하셨으니까 상속이 된 거고 상속이 됐으면 당연히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확인이 되는데 당연히 당신이 상속을 받았을 거고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겠죠? 언제 돌아가셨어요? 그분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2월 10 며칠인가 되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이래요. 자, 일수로 계산하면 정확히 며칠인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요. 몇 월 달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2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2월 달부터 6개월이니까 8월 말까지만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듣는 사람도 편하고 말하는 사람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가요. 아셨죠? 대신 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며칠짜리인 거예요? 60일짜리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도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옛날 법이거든요. 별로 의미 없는 법인데 옛날 법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얘는 2개월로 가야 돼요. 60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60일이면 손가락으로 60개를 다 세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 날짜가 중간으로 끊길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취득일이 2월 14일입니다. 그러면 60일 계산하면 언제인지 아세요?
자, 취득일이 2월 14일이에요. 그럼 60일 계산하면 언제일까요? 4월 며칠? 그죠? 모르죠? 왜? 2월 달에 28일이냐 29일이냐 따라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법이 좋은 법은 아니에요. 나중에 양도소득세 가면은 양도소득세는 2개월로 가요. 2개월로. 그리고 개월수로 가니까 앞에는 당연히 뭐가 붙을까요? 달의 말일이 붙어요. 그러니까 달수만 계산한 다음에 무조건 말일로 끝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60일로 간다고요. 근데 이걸 왜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정을 굳이 안 해도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이걸 쓰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며칠이 원칙인데 60일이 원칙인데 만약에 그 전에 뭐 하려고 한다 그러면 등기를 하고 싶다면 그때는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언제까지 내야 돼요?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돼요. 접수하는 날이라는 말은 등기 전까지 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가 실무로 보면 보통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 중도금을 지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잔금을 치를 겁니다. 그러면 언제가 취득일이에요? 그래요. 이날이 취득일이라고. 이날이요. 이게 생각이 안 나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거래를 했을 때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매로 샀을 때 열쇠 언제 줬는지. 열쇠 언제 받았어요? 잔금 치른 날 받아요. 잔금 치르고 받아요. 그날이 취득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날이 취득일이고 이게 매매니까 무상취득은 아니잖아요. 무상취득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며칠이에요? 60일이란 말이에요. 60일. 아시겠죠? 60일인데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날까지 내야 돼요. 취득세를.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등기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안 하겠대요. 그러면 언제까지 내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납세자가 취득자가 등기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요. 일단 취득세는 내야 돼요. 무조건 내야 되죠?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등기할래 안 할래 그랬더니 안 하겠대요. 그러면 언제까지 취득세 내야 돼요? 그 사람은 60일 내내 내야 돼요. 60일 내내. 안 내면 가산세 붙는다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등기하겠대요. 언제 등기할래 그랬더니 이때 하겠대요. 그럼 언제 내라고요? 60일 내내 내라고요. 상관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60일 되기 전에 등기를 하고 싶어요. 60일 되기 전에 이때 등기를 하고 싶어요. 그때는요. 60일이 아니죠? 왜? 등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등기 접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요. 기한 전에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무조건 언제까지? 등기 전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고요. 요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등기 접수가 되니까. 근데 실무상 여러분들 등기 보통 언제 접수합니까? 언제 합니까? 그래요. 다 이날이에요. 이날. 잔금 치른 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60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사가 항상 언제 돈 달라고 하느냐? 계약 진행 중에 돈 달라고 해요. 세금 달라고 해요. 왜? 미리 세금 낸 다음에 잔금 치르면은 매도자한테 확인한 다음에 바로 등기 접수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60일짜리를 안 고치고 아직까지 지금 놔둔 것 같아요. 실무에서는 60일을 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60일이라고 정확히 외우시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취득세는 자, 신고를 해야 되고 법정 신고 기한은 4가지가 있다. 60일, 3개월, 6개월 등기 접수하는 날. 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등기 접수하는 날까지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며칠짜리다? 60일짜리다.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그러면 3개월짜리는 어떤 경우냐? 무상취득일 때다. 6개월짜리는요? 상속일 때다. 무상취득 중에서 상속만 6개월이고 상속을 제외한 나머지 무상은 3개월이고 그리고 이렇게 개월수로 갈 때는 무조건요. 달의 말일부터 출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60일이나 3개월이나 6개월이 되기 전에 등기를 하고 싶다면 그때는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언제까지 내시라고요? 등기 접수하는 날까지 내시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안 냈다.
그러면 그때는요.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정부에서 고지서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무슨 징수라고 한다? 보통 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80페이지에 보시면 박스에 나와 있죠? 박스에 보시면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다 60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이 몇 개월? 3개월. 네 번째 칸이요. 6개월입니다. 자, 9개월짜리는 일단 놔두고. 그래서 3개월의 동그라미, 6개월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맨 밑에 칸에는 언제까지? 접수하는 날까지입니다. 요 세 가지 케이스만 정확히 외우시라고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며칠짜리니까? 60일짜리니까. 그리고 3개월, 6개월 앞에는 반드시 무슨 글자가 나온다? 달의 말일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돼요. 글자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9개월짜리가 있는데 9개월짜리는 상속인데 그냥 이건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원래 상속은 6개월 이내에 내야 돼요. 취득세를. 달의 말로부터 6개월인데 상속인 중에 한 명이라도 외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와야 전체 상속 합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3개월을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9개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인 중에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그때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근데 다음 장 넘겨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82페이지에. 자, 82페이지 보시면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뭘 합한 금액을?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무슨 방법으로 징수한다?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냐? 양가로 1번에 보니까 취득세 납세무자가 뭘 하지 않았을 때?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 됐나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납세무자가 뭘 다하지 않았으면,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뭘 합해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무슨 방법으로 징수한다?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요. 즉, 뭘 보내서 징수하겠다?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라고요. 그때 가산세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 과소신고 가산세는 10%, 사기치면 40%, 납부지원 가산세는 10만 분의 20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 교재 82페이지에 나와 있죠. 일반 가산세에서 표에 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납부지원 가산세는 없는데, 됐죠? 네. 여기 이제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자, 오른쪽에 양가로 3번 보세요. 제일 위에. 자,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 서류를 갖춰둬야 된다.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와 관련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두지 않았다면 얼마? 100분의 10, 10%를 가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법인인데 법인이 취득을 했어요. 법인이. 그러면 법인은 취득을 했으면 당연히 취득세를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무신고다, 과소신고다, 납부지연이다 이건 개인 법인 다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추가해서 법인은 별도로 장부를 작성해야 돼요. 법인은. 근데 법인이 그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 그러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가산세가 따로 나옵니다. 몇 프로가? 10%가 따로 나옵니다. 이거 꼭 틀리게 되면 20%로 줘요. 그래서 10%짜리가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무슨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고 또 하나는 법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예요. 요게 10%짜리예요. 20%짜리는 무신고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시험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82페이지에 제일 밑에 양가로 2번에
자, 취득세만 있는 특별한 가산세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가산세가 있느냐? 82페이지 제일 밑에 중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자, 글자 그대로 볼게요. 여기 보세요. 가산세는 가산세인데 무슨 글자가 붙은 거예요? 중자가 붙은 거예요. 굉장히 무겁다는 이야기죠? 몇 프로짜리냐면 80%짜리예요. 그러니까 딱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자, 가산세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지금 몇 프로였어요? 40%였어요. 어떤 경우? 사기 부정이었단 말이에요. 사기나 부정이었죠? 그러니까 차라리 사기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라고요. 이중계약서를 쓰거나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그딴 짓을 하지, 요 짓거리, 여기에 해당하는 이 짓거리를 하게 되면 그때는요, 그거보다 더 비싼 80% 부과하게 해버리겠다고요. 요건 오직 취득세만 있는 제도인데, 그럼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80%나 부과합니까? 자,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상 취득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됐을 때는, 자, 뭐 하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원래는 무슨 가산세가 붙어야 돼요?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야 되죠? 이거 안 붙이겠다고요. 이거 안 붙이고 80% 붙이겠다고요. 자, 그러면 요 세 개를 해석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 무슨 물건이라고요? 취득세 과세 물건인데 정확히 표현하면 등기가 필요한 물건이어야 돼요. 그러면 과세 대상 중에서 등기가 필요한 물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에? 부동산이겠죠. 그럼 부동산인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그걸 무슨 취득하래요? 사실상 취득하래요. 즉 무슨 취득? 원시나 승계 취득하라는 소리예요. 원시나 승계 취득을. 그러면 부동산을 원시나 승계 취득을 했대요. 그죠?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요. 소유권 등기를 하셔야 돼요. 소유권. 원시 취득이면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고, 승계 취득이면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등기를 하려면 뭘 했었어야 돼요? 세금을 냈어야 돼요. 근데요, 안 냈대요. 안 낸 상태에서 뭐 했대요? 팔아버렸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예요. 요거 걸리면 이때는요, 무조건 80% 붙여버리겠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민법으로 따지면 무슨 등기인 거예요? 중간생략 등기인 거예요. 중간생략 등기. 그러니까 차라리 소유권 등기는 하고 이중장부 쓰라고요. 이중장부 써가지고 걸리면 40%만 부과할 테니까. 사기 부정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아예 네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해? 그거 걸리면 진짜 죽여버리겠다 이야기예요. 가산세 80% 붙여버리니까. 자, 요 세 가지 개념. 그러니까 글자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무슨 취득한 후에? 사실상 취득한 후에 뭐 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다 이렇게 나오면 80%예요. 근데 내용상 들여다보면 무슨 이야기냐? 무슨 등기를 안 하고 팔았을 때요? 소유권 등기를 안 하고 팔았을 때요.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애초부터 그 물건 자체가 뭐가 없는 물건이거나 등기 자체가 필요 없는 물건이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붕이 없는 시설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또는요 소유권하고 관련 없는 무슨 취득이거나 간주취득. 자, 간주취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목변경이거든요. 지목변경을 하면 소유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등기하고 전혀 상관없죠? 이런 경우 이때는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계속 나와요, 시험지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취득일 때인 거예요? 사실상 취득, 즉 원시나 승계 취득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냐고 매각했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원시나 승계 취득이 아닌 간주 취득 등은요,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또 원시나 승계 취득이라고 하더라도 애초부터 그 물건 자체가 뭐가 필요 없는 물건이라면, 등기 자체가 필요 없는 물건이라면
이때도 중과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산세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가산세는 나옵니다. 무슨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는 나옵니다. 즉 이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나오는 거지 중과산세는 안 나온다고요. 가산세가 없는 게 아니고. 근데 요 위의 경우에 들어가면 그때는 무슨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중과산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가산세는 4개예요. 10%짜리, 20%짜리, 40%짜리, 80%짜리.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납부지원 가산세는 10만 분의 20이고.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취득세 문제에서 가산세 문제가 나왔는데 100분의 50이 나와요. 그냥 틀린 거예요. 50%짜리 가산세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대충은 아시겠어요? 진짜로?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를 이번에 취득을 했어요. 토지를 취득을 했는데 매매로 산 거예요. 매매로. 자,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토지를 취득을 해서 매매로 샀고, 자, 23년도에 지목을 변경을 했어요. 23년도에 지목을 변경했는데 그 결과 가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년도에 이걸 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거에 취득세를 몇 번 냈었어야 돼요? 2번 냈었어야 됩니다. 요때 한번 취득세를 냈었어야 되네요. 이때 한번 취득세 냈었어야죠? 또 한 번은요? 요때 한번 취득세를 냈었어야 되네요. 그죠? 근데 이것도 신고 안 하고 팔아버렸어요. 요 내용을. 이것도 신고를 안 하고 안 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신고 안 한 거, 이 사람은. 그리고 다 팔아버렸습니다. 걸렸습니다. 안 걸렸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걸렸습니다. 가산세 붙는다, 안 붙는다? 붙는다고요. 몇 프로가? 20%가 붙는다고요. 왜? 이 부분은 소유권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에요. 없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얘는요. 그렇죠. 여기는 80%짜리가 붙는다고요. 왜? 이 부분은 소유권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근데 이걸 안 하고 팔았으니까 이쪽은 80%짜리가 붙는 거고, 이쪽은 소유권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 가산세가 붙는 거고. 요 내용이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께서 이 건물을 샀어요. 이 건물을 샀는데 신고도 안 하고 이 건물을 팔았어요. 그때는 몇 프로? 80%입니다. 근데 이 건물을 개수를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취득세를 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내고 팔았어요. 그 부분은 20%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바뀐 사실을 새로 내 소유라는 것을 적어야 되는 사건인데 그걸 안 적고 팔았으면 80%. 내 소유권 적는 거 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취득세만 내는 과정인 거예요. 그걸 안 하고 팔았으면 그냥 20%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취득세에서만 있는 또 특별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면세점이라고 해요. 그게 얼마냐면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입니다. 그러면 취득세 안 냅니다. 네. 이걸 면세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금이 50만 원이 아니에요. 뭐가 50만 원인 거예요? 가액이 5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금액, 세금 말고 거래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50만 원 이하 주고 사시면 취득세 안 냅니다. 잘 찾아보세요. 아셨죠? 이런 그지 같은 법이 어디가 있냐고요.
아니 어디 부동산이 50만 원 이하짜리가 도대체 어디가 있냐고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혀 실물을 반영하지 않는 내용이고 이게 이 법이 만들어진 지 근 20년 넘었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물가 상승률 고려해서 지금이면 금액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안 올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명무실한 법이고 이 부분은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잘 나오니까 알고 그런 계시고 자 이게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중고차예요. 차량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중고차 같은 경우 진짜 50만 원 이하짜리 있어요. 있어요.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차값이 50만 원 이하인 거지 수리비는 몇 천만 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중고차 거래할 때 뭐 100만 원짜리나 이렇게 거래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다 계약세 50만 원 써버려요. 내지 말라고 해서. 솔직히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100만 원도 50만 원도 크게 신경 안 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시험에서는 50만 원 대신 100만 원으로 되게 많이 줘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를 내면 반드시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를 같이 내셔야 돼요. 부가세로. 자, 요건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가 몇 프로가 붙느냐면 10%가 붙고 지방교육세가 20%가 붙는데 이게 왜 두 개가 동시에 붙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취득세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취득을 했을 때 법률상 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내가 취득을 했는데 법률상 등기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등기가 필요하든 필요 없든 취득을 했으면 무조건 무슨 세금을 내시라고요? 취득세를 내시라고요. 그때 요게 옛날 취득세고 요게 옛날 등록세라 그랬죠? 옛날에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10%가 붙고 등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20%가 붙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두 개 합쳐서 취득세로 내고 무슨 세로 내요? 표준세로 낸단 말이에요. 표준세로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동시에 붙는 거예요. 옛날 취득세하고 옛날 등록세. 근데 얘는 기준세율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농특세만 붙어요. 10%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피스텔 혹시 분양 받아보셨어요? 오피스텔? 아니면 상가 같은 경우 취득해 보셨어요? 혹시 취득세율 몇 프로 내는지 아세요? 실무상. 안 들어봤어요? 취득세 몇 프로 내는지? 여러분들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취득세율이 몇 프로예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네? 아까 표준세율 다 설명하니까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 자, 취득세율 몇 프로? 네? 취득세율이 5%가 있었어요? 2% 왜? 자, 여러분들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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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취득? 유상취득. 분양받았다. 유상취득. 돈 주고 산 거죠? 근데 오피스텔은 농지다 아니다? 아니다.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득세에서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몇 프로짜리? 그래요. 4%짜리예요. 오피스텔이. 근데 실무에서는 몇 프로 낸다고 하느냐면 4.6% 낸다 그래요. 왜 4.6%냐면 취득세율이 몇 프로예요? 4%거든요. 근데 이 4%가 옛날 취득세 몇 프로? 2%에 옛날 등록세 2%예요. 근데 옛날 취득세 2%에 10%에 해당하는 0.2%만큼을 농어촌 특별세로 내는 거고 옛날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0.4%만큼을 지방교육세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몇 프로에 4%에 농어촌 특별세 0.2%에 지방교육세 0.4%에서 실무에서는 4.6% 낸다 그래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계산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그러면 자
상속은 몇 프로예요? 상속에 대한 표준세율은 2.8%입니다. 농지가 2.3인 거예요. 38광땡에서. 그러면 2.8%가 취득세인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2% 플러스 0.8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요게 옛날 취득세, 요게 옛날 등록세. 취득세 10%만큼이 농어촌 특별세. 등록세 20%만큼이 지방교육세. 그러면 0.16%. 그래서 합쳐서 실무에서는 상속을 받으면 3.16%를 내요. 합쳐서. 부가세까지 합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부가세예요. 네. 그래서 취득세는 무조건 취득 쪽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 10%가 붙고 등기 쪽에는 지방교육세 20%가 붙어요. 지방교육세가.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세요. 네.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여러분들 취득세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수업해드린 내용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내용이 뭐였느냐면 일단 취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취득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실상 취득이 있었고 간주 취득이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준세율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상일 때는 1%, 2% 더해서 3%, 4%, 상속일 때는 38광땡 더해서 2.3, 2.8, 증여일 때는 8.15 광복 더해서 2.8, 3.5, 분할하고 원시는 38선 더해서 2.3, 2.8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 납부 기한을 배웠습니다. 60일, 3개월, 6개월, 등기 접수하는 날. 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중과산세 말씀드렸고 면세점 말씀드렸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야 될 취득세 전체 흐름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아야 내년에 1월 달부터 취득세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때 수월하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자.